자, 이렇게 하급지일수록 하락기가 더 길고 상급지일수록 상승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빨리 온다는 거, 그 차이는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울 안에서도 상급지와 하급지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정책에 따라서 그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은 이런 양극화를 더더욱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볼게요. 이건 실제 가격이 아니라 가격 상승 하락을 한눈에 보기 쉬우라고 나온 지표입니다. 보시면 상승률이 서울과 지방이 따로 움직일 때도 있고 이게 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17년치니까 최근 3년치 데이터만 확대를 해서 볼게요. 22년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이 하락기가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23년 하반기부터 서울은 하락세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다가 24년 중순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네요. 반면에 지방은 그냥 쭉 브레이크 없이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부동산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를 누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평당가가 강남구는 이 도봉구의 거의 4배에 가깝네요. 이 빨간색 지역들이 3월 19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동네고요. 파란색이 다음 규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 눌러보시면 나와요. 제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평당가를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토호제가 걸린 4개구, 규제지역이 걸릴 위험이 있는 5개구, 평당가가 4천이 넘는 5개구, 그 외에 11개구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게 뭐 공신력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제가 임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집이 왜 하급지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울 평균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 토호제 4구는 이미 진작에 22년 전고점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규제 위험 지역도 곧 있으면 이 전고점을 거의 뚫기 직전이에요. 이거는 평균이니까 인기 많은 단지는 이미 매일매일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는 거 알람 계속 날라오고 있죠. 이 중급지 아파트들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급지인 규제 위험 지역이랑 비슷하게 가다가 24년 중순 본격적인 상승장 이후로 이 상승률에서 꽤 차이가 있어요. 이 좋은 데가 한 발 먼저 간다더니 이 진짜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하락세는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게 다행이에요. 뭐 아무리 그 외 지역이라 해도 서울은 서울인지라 지방 광역시보다는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 아니라는 건 아셨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흐름을 급지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왼쪽에 상급지를 두고 하급지를 오른쪽에 두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맨 왼쪽에 강남구가 있고 맨 오른쪽엔 도봉구가 있네요. 좀 더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구획도 나눠봤습니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 빨간색이 지날수록 상승, 파란색이 지날수록 하락입니다. 14년도부터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상급지, 하급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뭐 별다를 거 없이 그냥 보합세율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상급지, 하급지 할 거 없이 평온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다시피 서울 부동산이 2008년부터 무려 7년간 장기 침체를 겪고 있던 시점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7년 전에 산 아파트가 7년 전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다니 이게 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은 무조건 서울 중심입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 한번 보시고요. 서울의 이런 장기적인 침체를 보고도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2014년 말 여기서 전설의 그 멘트가 나옵니다. 빚내서 집 사시라. 자, 이때 다들 사셨나요? 다들 하우스 푸어라고 조롱하기에만 바빴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때 다들 사셨을 거예요. 저는 운 좋게도 이때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빚내서 집 사시라 이 멘트 이후에
서울 부동산 드디어 7년간의 장기 하락세를 마치고 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잘못 사서 하우스푸어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전세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갔죠. 결국 전세가율이 끝없이 올라가서 역대 최대 수치인 75%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전세가율이 무려 75%까지 올라가니까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집 한 채 살 가격으로 서울 아파트 4채를 갭 투자할 수 있는 시기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찍으니까 투자 세력들이 모이면서 슬슬 들썩거리기 시작해요. 이제 뉴스에도 슬슬 나오죠? 서울 아파트 오르는 게 심상치 않다고. 이 정보 빠른 사람들은 이때부터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상승장 초입이 확실해지죠? 2017년 상승기 냄새를 맡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는 투자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많았었어요. 정부에서는 뭔가 좀 쎄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다주택자들부터 막아요. 그래서 8.2 대책이라고 다주택자 세금을 중과시킵니다. 그 유명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23개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제 영상도 지금부터가 중요해져요. 이 정책에 따라 상급지, 하급지가 받는 영향을 보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다주택자를 억누르는 강력한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은 피하면서 서울 상승세를 다 뽑아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상급지 매수입니다. 이렇게 상급지만 오르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게 연일 강남 집값이 폭등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에 별로 관심 없었던 사람들까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러다가 이거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싶으니 실수요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실수요자가 몰려들면 상승률이 차원이 달라요. 여기 수치들 막 일주일에 1%씩 오릅니다. 1.7%도 있네요. 이제 다주택자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담대를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이 실수요자를 막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주담대를 규제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확실히 빠르게 식어버립니다. 이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없으면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요. 아무튼 정부의 정책이 약발이 잘 듣긴 했네요. 이 고통은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이 생긴 실수요자들의 몫이었었죠. 4년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데, 근데 그렇다고 또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 뿐이죠. 19년 초에 잠시 시장이 식었나 했는데 바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네요. 1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년 5월까지 금리가 확 떨어집니다. 1.75%에서 0.5%까지 거의 제로 금리로 떨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잠깐 쉬어가던 시장이 다시 빨갛게 타오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차질이 생겼던 사람들이 이악 물고 다시 덤벼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걸 막으려고 또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내나요?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주담대를 안 해준다든가, 다주택자를 또 접한다든가, 그것도 안 먹히니까 2달 후에 또 주담대를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업자 대출까지 끌어써서 집을 사려고 하니까 이젠 사업자 대출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어떻게 좀 후반부에 안정이 되나 했는데, 그런데 2020년에 드디어 이놈이 와버립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침체를 막으려고 정부에서 돈을 막 뿌려요. 그래서 사람들 지갑이 두툼해집니다. M1이라고 해가지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말도 안 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남는 돈으로 뭘 하느냐? 집을 사러 가요.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 생기면 결국 집 사러 갑니다. 참고로 미국 M1은 진짜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랑 뭔가 이 경제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정부도 이번에 아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아무튼 부동산이랑 관련된 세금을 죄다 올려버려요. 이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강력한 정책으로 아주 민첩하게 대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전혀 식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규제 같은 거에 겁먹었다가 나중에 지각비 몇 억씩 내고 또 벼락까지 되는 걸 경험해서인지 규제가 씨알도 안 먹힙니다. 여기서 정부가 초조해졌는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을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임대차 3법 강행이에요. 결과는 이 풍부한 유동성에 잘못된 정책까지 더해지니까 거의 1년 반 동안 상급지, 하급지 가릴 것 없이 폭등을 했어요. 아마 무주택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상대적 박탈감도 그렇고 전세금까지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올라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고점까지 거의 다 왔네요. 이제부터가 진짜로 재밌어집니다. 2022년 광기의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고금리 시대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 뿌린 돈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금리를 높여서 정상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축제가 모두 끝난 겁니다. 1년 반 만에 금리를 무려 0.5에서 3.5%까지 미친 듯이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3.5의 금리를 거의 1년 반을 유지를 했어요. 고금리 시대가 거의 3년 가까이 지속된 겁니다. 축제가 끝나고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드디어 퍼렇게 물들기 시작하죠. 그동안의 정책 효과가 그냥 상승세를 일시정지 시켰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 금리를 확 올리니까 이제는 정말로 아파트 가격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세를 조금 완만하게 하려고 이번엔 부양정책들을 같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부양정책은 14년 이후로 처음이에요.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 일시적 2주택 기간 연장 등등을 내놓는데 이 침체된 시장을 부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빨간 건 뭐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규제나 고금리 같은 악재가 생길 땐 언뜻 보면 다 같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락기의 기간이 상급지는 짧고 하급지는 길어요. 그리고 그런 하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은 결국 상급지가 다 가져가서 하급지의 하락기가 끝나기도 전에 상급지는 벌써 상승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25년 말부터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돼요. 이미 3번이나 내렸고 그리고 연말까지 2번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1년 만에 3.5%에서 2.2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먼저 움직이죠.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급지들은 미리 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금리 인하와 동시에 대출 총량 규제를 때리는데 어째 이런 규제는 또 하급지가 제일 먼저 맞아요. 이 하급지는 23년부터 24년까지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5년이 왔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잠삼대청 토어제를 해제합니다. 이 상급지들 진짜 무슨 코로나 때보다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급지는 정말 꿈쩍도 안 하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토어제가 확대 지정됐습니다. 이 수요를 억지로 누르면 결국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거. 이 풍선 효과를 이미 경험해 봤으면서도 또 시작입니다. 이 풍선 효과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상급지에 가까울수록 풍선 효과를 많이 받고 멀어질수록 풍선 효과가 줄어들거나 아예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급지와 하급지가 상승장에서 얼마나 오르고 하락장에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최대한 빨리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